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웃기는 뉴스. 한반도 전쟁 종식 선언을 원치 않는다는 신문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종식 선언이 혹시 될까봐 무서운 것처럼. 진짜냐고? 네. 진짜 있습니다. 이걸 진짜 웃기는 뉴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단 요거부터 웃죠. 바로 황교안 씨. 이분 안 계셔가지고 사실 웃기는 뉴스가 좀 궁핍했어요 그동안. 맞아요. 오랜만에 황교안. 나는 죄인이지만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뭔 소리인지. 약간 독립운동가가 일본에서 약간 재판받는 그런. 이럴 때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역사의 법정이 나를 무죄로 하리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네. 안중근 의사 코스프레 됐을까? 그러게요. 야,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여하튼 재밌습니다. 법조인이라는 분이. 자, 짧게 치고 넘어가죠. 네. 네. 최경영 우리 씨. 네. KBS 제 친구입니다. 최경영 씨. 최경영 씨가 예전에 한번 워룸에 오셔가지고 또 어. 재밌게 또 많은 이야기 해주시고 가셨었는데. 진짜로 나이가 들면서 더 이 학식과 지혜가 깊어지는 몇 안 되는. 그거를 또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옛날 입사 초기에는 이 정도 훌륭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좀 더 훌륭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계속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해도 거기까지인데 쑥쑥쑥 막 일치월장하는 거야. 이 친구도 저보다 뒤늦게지만 박사를 받았죠. 네. 박사 아닌가? 도박사인가? 여하튼 간에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특히 경제 부분. 근데 손혜원 때와 너무 다른 거야. 이 친구가 봤을 때. 주변의 이미지가 많이 다르다. SBS 같은 언론은 자신들 스스로 쳐놓은 공정의 덫에 빠져서 더욱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들이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알지. 네. 손혜원 사건 이해충돌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어제 조범동 조국 동생 사건 완전히 뭐 혐의가 몇 개였더라. 네.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냥 아주 사소한 거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혐의 업무방해인가 네, 뭐 그걸로 1년 하나 빼고는 네. 나머지 다 무죄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도 너 너무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소 많이 됐으니까 봐줄게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국 얘기 나오지도 않아 판결문에. 네. 그냥 뭔가 이 검찰의 그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니네가 이렇게 많이 다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다 말도 안 되니까 이건 그나마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어떻게 한번. 자,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운동학원 이른바 비리 의혹이라는 사건 이름인데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완전히 조국이라는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겠어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근데 조국 때문에 부모님이 그 어렵게 일군 사학까지도 이렇게 먹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저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오보들, 그 어마어마한 정말 살인적 오보들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당장 보세요. 습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끝까지 판다. 이름도 이상해. 여하튼 그 손혜원 의원 가지고 그 난리치던 자들이 당장 지금 복덕흠 얘기 나오니까 그냥 다이다이로 자기는 공개 입찰 100% 했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다루잖아. 근데 사실 이거 100% 공개 입찰도 제가 이 기사를 안 봐가지고 네. 이 뉴스 SBS 뉴스를 제가 요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다이다이가 안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동등하게 똑같이 기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근데 공개 입찰이었어도 네. 박덕흠 일가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STS 공법인가요? 그게 없으면은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미리 그렇게 연막을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연막 안 대해서는, 쳤다고 그랬는데 팩트 체킹해 보니까 엄청나게 연막을 쳤어.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손혜원 의원이 이랬다라고 한다면 난리 났죠. 정말 무슨 국정농단급으로 또 들고 일어났을 것 같은데. 끝까지 판다 해서 지구 반대 방향까지 팠지 벌써. 씁쓸한 씁씁니다. 네. 자, 동아일보.
네, 북한과 미국은 미지근한데 문 대통령은 비핵화 없어도 종전 선언 러브콜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뉴스인가 하실 텐데 음. 그 대통령께서 화상으로 유엔 총회 기조 발언을 새벽에 하셨어요. 네. 언론들이 보도를 거의 안 해서 발제를 거의 안 해서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가져온 것도 있지만 이 동아일보 보십시오. 종전 선언을 마치 불가한 얘기를 철부지가 부르짖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로 발로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이거를 비핵화 없이도 종전선언이라고 이렇게 제목에 쓸 만큼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문맥상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목에 써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을 들여다 네.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라는 얘기랑 같이 나란히 썼어요. 나란히 썼고 긴 연설문인데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고 같이 계속 명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불용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계속 동아일보 니들이 또 이렇게 흠잡을까봐 계속 이렇게 같이 비핵화를 먼저 그리고 평화를 뒤에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동아일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조금 전 공수처법이 상정됐다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더는 못 기다린다. 기습상정 개정안 어떤 개정안이 여러 개가 지금 그러니까 올라와 있었거든요. 김용민 의원 안이 이제 뭐 네. 올라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지금 소위에 상정을 했는데 이거 참 조수진이 또 한마디 했네요. 네. 갑자기 개정안이 기습상정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나 보네요. 지금 어느 안이 지금 뭐 백혜련 안도 있고 어느 안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안이든 기본적인 방향이 네. 이제 국회의장이 꼭 국민의심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공수처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어떤 개정안이더라도 아마 이제 공수처법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김용민 안을 상정하겠다라고 백혜련 위원장이 긴급 제안을 한 다음에 거듭 표결에 붙였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근데 네, 야당에서 이렇게 김용민 아니든 뭐든 공수처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네. 야당만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야당만 잡는 게 아니라 여당도 잡고 오히려 여당 인사가 더 많이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이 됐군요. 네. 자, 뭐 박지 기자라고 할 뻔했네요. 박지희 씨가 뭐 가짜 뉴스 단속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만 또 이 속보 취재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조선일보라서 조금 찝찝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정보였네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평화를 강조한 대통령의 유엔 기조 연설. 자, 평화를 계속 얘기하시다가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해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꺼냅니다.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또 다시 비핵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굳건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비핵화는 이제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함께 풀어야 될 이슈인데 유엔이라고 하는 공식 외교석상에서 170개국이 넘는 국가의 대표들을 상대로 비핵화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 종전선언할 수 있도록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관심과 지지를 달라.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지난번 2018년에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세평 비유잖아요. 제가 하노이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세평 비유. 새로운 북미 관계, 이거 수교를 말하는 거고, 평화적 한반도, 요게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B는 비핵화, 그리고 U는 유해 발굴, 이 네 가지를 합의했단 말이에요, 북미 간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순서를 비핵화의 단계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핵화를 한꺼번에 다 끝내고 할 것이냐, 이런 마지막 절충 과정에서 깨졌지만 이미 상당 부분 세평, 새로운 북미관계 수교 일정도 나왔었고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에 대한 양자 간의 합의가 다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외교적인 교착 상황에서는 평화 체제를 위한 종전선언을 해외 각국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푸시했을 경우에 지금 오히려 올 안에는 좀 어렵다는 게 지금 대세고, 네. 내년 초에 새로운 미 행정부와 미국 북한 간의 협상에서 대단히 우호적으로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포석을 둔 건데, 이걸 가지고 역시 동아일보는 조집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 네. 기사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한 외교 소식통은 누구야? 모릅니다. 한씨야? 한씨밖에 없어? 취재원이? 미국이 북한에 메시지를 띄워도 북한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는 구도가 이어진 지 꽤 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도 그렇지만 외교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에서 어떤 우리가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술인 거예요. 마술. 요술이에요. 근데 계속 얘네 보면 나는 얘네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민족 공동체 구성원이 아닙니까? 그건 너는 그냥 우리가 실험실에서 우리가 초파리고 너는 밖에서 이렇게 실험하는 외부에 있는 뭐 제3세계에 있는 뭐 신입니까?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죠. 힘든 건 사실이지. 누가 봐도 북미 간의 교착 상황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뭔가 희망과 꿈을 통해서 견인할 수 있는 기사를 써야지. 이런 기사 누가 못 씁니까? 불행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따위 기사는 써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를 견인하기 위해서 비핵화 촉구와 함께 종전선언을 뭐 이를테면 제시하고 나섰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 가지고 옛날 같으면 한마디 해줄 거 아니야. 또 문재인 이니셔티브 뭐 이렇게 연락 빨아줬잖아. 다 알아 우리가. 그랬잖아 니네. 이명박이 오바마랑 막 악수할 때 무슨 경제동맹 뭐 실현. 경제동맹이 어디서 동맹이 군사동맹이지 동맹이라는 게. 그랬던 자들이 여전히 이렇게 기사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셨나요? 이 기사. 네, 네이버 정치 기사에 계속 추미애 기사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셨죠.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톱뉴스 톱10의 60%가 추미애 기사였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6개가. 물론 그래도 조국 때보단 덜하긴 했지. 근데 거의 90%였습니다. 네. 국정농단 때보다 훨씬 많은 기사가 쏟아졌잖아요. 국정농단 때보다 많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심각한 게 보십시오. 추미애 장관 보도 네이버가 70%가 우리 국민들 보잖아요. 네. 25% 정도, 30% 정도가 다음이고 거의 대부분이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검색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검색하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걸 그냥 노출되는 거죠. 자, 랭킹 10 진입 기사 수가 조선중앙이 모든 것 합친 것보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포털이면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공정하게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매체에 기사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중앙조선의 악의적인 오보, 가짜뉴스들이 대부분인데
단독이라는 이름을 건 가짜뉴스. 음. 이거는 중앙과 조선의 사이트를 우리가 포털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포털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중앙일보 사이트, 조선일보 사이트에 들어가는 건데. 조선 중앙 연합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포털이라고 하는 다양성의 뉴스 생태계로 치장을 해서 우리 속이고 있는 것이죠. 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널리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보면 보도량에서도 이렇게 종편, TV조선과 조선 동아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는 외면을 하는 거죠. 자기들 입맛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윤영찬 의원이 뭐 다음 쪽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포털이 사실상 언론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앙 조선에 편중된 언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들이 언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제는 포털의 뉴스 편집 기능을 저는 근원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것도 네네. 저는 이것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한 명의 스피커를 죽인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실 없앴으면 좋겠다. 외국이나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에서는 뭐 첫 화면에 막 그렇게 뜨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네. 네, 그 언론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거의 뭐 무제한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구글이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자유적으로 편집해서 이를테면 뭐 오바마 또는 뭐 트럼프 매체만 이렇게 만약에 90% 정도를 그렇게 소팅해가지고 편집했다고 그러면 난리 나지. 자, 웃기는 뉴스를 여러분들은 시청하고 계십니다. 서울신문. 네, 주호영 대표가 개천절에 차 타고 광화문 집회 그 사람들의 권리. 자, 좀 이게 드라이브인 집회라고 하는 해괴한 명칭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그 집회를 정당화하면서 참여를 오히려 독려하는 그런 발언으로 읽혀질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뭐 네. 정말 집에서 차만 타고 와서 차 타고 여기 한 바퀴 돌고 그대로 집에 또 차 타고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집회를 참석하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혼자서 한 대씩 타고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차 안에 여러 명이 당연히 같이 탈 것이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그럼 그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차가 있는 곳까지 가서 차를 같이 타고 올 것이고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또 올라오면서 휴게소도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지금 상황이 지금 전반스 때문에 확산됐던 팬데믹이 정말 국민들이 뼈를 깎는 정도가 아니죠. 가게를 못했잖아요. 정말 고통 끝에 나름대로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어. 발생자 수를. 근데 10월 3일날 또 그걸 하겠다고요. 개천절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재앙이 열리는 날로 만들겠다고요. 어디선가 모여가지고 차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분명히 내가 알건데 헤어지기 전에 또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막 또 할 거 아니야. 또 지방에서 차 대절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석 때 혼자 타고 또 집에 내려가지 말라고 지금 가족들 만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판인데 뭔 소리입니까? 사실 지금 추석 때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것도 8.15 광복절 집회에 전파스 책임이 때문이죠.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맞죠. 집회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인데 왜 그거 못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이나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거를 다 박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자유가 아니라 그건 폭력이고 네. 테러죠. 왜 그거를
참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권리 운운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근데 안 저는 이거는 딱 걸렸다. 음. 요 발언이 결국은 두고두고 주호영과 국힘당의 어떤 결정적인 한계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태극기 세력을 이들이 잘라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겉으로는 좀 선을 그으면서 같은 편이 아닌 척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까지 다 챙겨야 본인들이 정치적인 기반을 또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라도. 호남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호남. 지금 국민의당은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국회에서 퍼포먼스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한 건데, 얘들한테 하나씩 국회 의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호남에. 그러니까 하나씩 가상으로 지역구를 줬어. 아, 이분은 실제 의원들인 건 아니죠? 네,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이신 거예요? 의원들인데, 김기현 같은 경우 목포시에도 지역구를 하나 줬어. 이름이 네. 있구나. 그래서 이를테면 김은혜 같은 경우 광주광역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진짜 챙겨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남을 챙기겠다 품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겉으로는 저렇게 전반스가 했던 것처럼 이번에 10월 3일 집회에 대해서 허용하는 입장을 네. 보이면서 액션은 또 호남 챙기기를 한다고 또 좋은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잖아. 아무래도 안 먹히고 계속 지지율은 밑돌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게요. 네. 이거는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너무 이거 제가 거의 봤을 엑스맨 때는 수준 아닌가요, 이거? 요 주변에 네. MBC 사람들이 좀 있어요. 김종인 주변에 최명길 옛날 기자라고 있어요. 잘난 최라고 MBC 기자 출신인데 요 양반이 아마 전략 통일 겁니다. 그리고 김은혜 씨도 있고 일단 얘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건 기사에 잘 맥히잖아. 뭐 이렇게 비주얼을 잘 쓰잖아. 막 이렇게 그림을 호남 지역구를 하나씩 준다. 호남을 챙기겠다 의미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뜩이나 언론 지형이 상당히 안 좋은 환경에서 엄청나게 기사가 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맥히는지 알고 쓰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다 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일베를 사실은 요즘의 태극기 모독부대처럼 일베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잖아. 국임당이 그죠? 일베의 두 가지 공격이 뭐예요? 민주화를 공격하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화를 공격하고, 또 뭘 공격했으면 지역적으로 DJ와 호남 사람들 공격했어요. 홍호라고 하면서. 이 일베의 두 가지 공격 논리입니다. 이게 물론 여성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이 두 가지 정치적 공격 논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게 국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늦게 호남 챙긴다고 이제 선거 염두에 두고 안 맥히는 거죠. 지금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김진태도 드라이브 스루, 민경욱도 드라이브 스루. 뭐 언론이 계속 이렇게 대등하게 주호영 그들의 권리 아니겠냐 이렇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나무라거나 네. 어디에도 비판하거나 따끔하게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매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런 집회로 인해서 본인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본인의 가족들이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건데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사실 뭐 그건 알겠어요. 코로나가 뭐 심각해져서 이게 뭐 3단계 가고 2.5단계 가고 3단계 가고 뭐 그렇게 돼도 본인들이 받는 월급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기사를 쓰는 건 알겠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노출이 돼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그럼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노출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아직은 두려움이 좀 덜한 것이고 계급적으로 이 이른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가 안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주변에 영세 상인들 중에서 정말 찢어지기 힘든 사람들이 없는 거지,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적으로 유리된 자들이 쓸 수 있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김정인이 그래도 쓸모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안철수 잡는 파리채. 경제 3법 비판하니까 걔 자유시장 경제 몰라. 이렇게 또 써줍니다. 기사를. 그럼 안철수 쪽 기사 양이 적으니까 안철수는 깨갱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요런 또 재미있는 기사가 있네요. 한 2개만 더 확인해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 제목 방식, 자체가 출석 네. 정보, 일절 검찰에서 비공개. 비공개하는 시스템인데.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규정 덕을 추미애 장관이 본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글쎄 의도가 뭘지. 무슨 의도일까요? 그냥 뭔가 그들끼리 서로에게 유리한 규정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조국 장관을 이걸로 한 번 더 까고 싶은 건지 전 장관을 이렇게 얘기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 이유를.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인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면 비공개로 닫은 건데 그 이유가 이렇게 다 공개로 열어놓으면 다들 추측해서 기사를 쓰고 되도 않는 기사가 너무 많이 양성이 되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평소에는 인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인권을 적용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하는 말이 국민의 관심도가 이렇게 높은데 수사를 깜깜이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 때 만들어진 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 기사에서. 관심이 높으니까 막 그냥 출동하는 거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검찰을 출입해본 기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검찰은 사실은 또 도표 하나 또 그려야지. 이게 법원이 있고 검찰이 있고 그죠? 피고인이 있죠. 이런 구조입니다. 딱 이렇게 삼각 구조야. 이걸로 이른바 요 피고인은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수임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법조 3륜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법조는 법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검찰은 법정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에 불과합니다. 한쪽의 당사자예요, 당사자.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과 맞서 싸워서 벌을 주도록 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하는 주장은 확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인데 여태까지는 검찰발로 기사가 다 나오잖아. 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나중에 안 써요, 언론들이. 네. 그러니까 검찰발로만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검찰에 오히려 법원이 예속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검찰이 계속 기사를 마음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판결 따윈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보도된 기사로 사회적인 평판이 확정되는 거예요. 판결문처럼. 그리고 다 망해버리고. 옛날 그 우지 사건 때 삼양 라면 망하듯이. 근데 검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런 검찰권을 가장 비대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퍼포먼스가 뭐냐면 바로 형사사건에서 부르는 거야. 네. 피소된 사람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사진 찍으면서 도장 찍기가 딱 끝나는 거라고요.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언론인도 편해요. 이렇게 불러주면 편하지. 법원 가면 기사 써서 법원 내부 사진 촬영도 못하고 기사가 재미없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펙터클하고 좋지. 막 타타타타 사진 찍고 한 말씀 해주시죠. 막 이러면. 근데 그 드라마 하나 그런 거 보시고요. 검찰은 점점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느 자리로? 바로 변호사와 같이 가는 자리로.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이 기사는 마치 조국이 추미애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보도하고 사실 있죠. 조국 전 장관이 이 규정을 만들고 이후에 뭐 그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적용이 돼서 이게 조국 맞춤형 규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기사에도 지금 쓰고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이게 이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국민이 검찰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든 이게 뭐 재판부의 판결을 모를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굳이 하나하나 그거를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알 권리는 네. 법원에서 다 알게 돼요. 네. 법원에서. 검찰이 알릴 권리를 과도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했던 것들을 보세요. 검찰의 알릴 권리를 위해서 자기들한테 기자실 문화를 통해서 사실상 예속되어 있는 언론에다가 이렇게 똥덩어리를 던져주는 구조였잖아요. 응? 그러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건데 이제 그게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국민의 알 권리라고요? 검찰의 알릴 권리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쓴 최석진 기자님도 나중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덕을 볼 수 있고 우리 국민 모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덕을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김정남 교수 이분 페이스북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이런 포스팅을 하셨어요. 2개의 기각이 있었다. 나경원 그 자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어. 이거는 중앙지검의 헛발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기각은. 네. 근데 동시에 정경심 교수가 지난 30차 재판인가요? 공판에서 절도하셨죠.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재판이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그 정도 아니야 라며 기각을 했어.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 영장 기각되면 중앙지검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고 정경심 연장 뭐 요구가 기각되면 이거는 재판부의 판단이 옳은 거야. 뭐 이런 식의 논리죠. 사실 여기서 저는 상당히 의심해 보고 싶은 게 나경원 남편이 법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법원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신경은 좀 쓰일 것 같아요. 나경원 딸이면 자기 동료 법관의 딸이잖아. 그런 부분이 좀 이 영장 기각에 눈치가 영향을 보일 수 미친 건 있죠. 아닌가. 네. 그런 의심도 국민들은 해볼 수가 근데 있을 것 그런 같아요. 의심을 기자들은 싫지 않죠, 기사로. 안 해. 절대 안 싫어. 자, 이거 웃기는 뉴스 되게 많은데 어떡하나. 웃기는 뉴스 요 정도 그냥 웃기고 네. 너무 말죠 오늘. 네. 자, 지금까지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